저는 해안노무법인의 강선일 대표님 모셨습니다. 올해 11월 19일부터 임금 명세서 교부가 법제화됐습니다. 일단 먼저 일부 시간에는 이 임금 명세서 교부 임무의 이 도입 배경과 그리고 적용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근거가 되는 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을 드린 임금 명세서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는 근로기준법 48조의 2항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2항을 보시면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구성 항목, 계산 방법, 그리고 공제한 내역들, 크게는 요 세 가지를 임금 명세서라는 서면에는 전자문서도 포함된다는 것을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부해야 되는데 요 내용을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고 있는데 몇 가지냐? 총 6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특정할 수 있는 정보, 두 번째는 지급일, 그리고 세 번째는 임금이 얼마냐, 총액,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각각의 구성 항목들이 어떤 게 되느냐. 그리고 5번째 같은 경우, 요게 5번째가 제일 중요하죠. 뭐 별표 5개 쳐야죠. 근무 시간, 근로자별로 출근 일수라든가 시간에 따라서 그 지급 금액이 달라진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계산 방법을 명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무사님께서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임금의 구성 항목별 금액이 출근 일수,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 항목별 금액의 계산 방법이라고 나와 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 정도에 이거에 대해서 어떤 단속을 시행을 한다면 아마 5번에 포인트를 맞출 겁니다. 감독관님들이 5번을 특히 유념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같은 경우가 공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 대표적인 게 조합비, 노동조합을 가입했으면 조합비, 가부를 한 거 있으면은 가불 금액을 매월 얼마에 들어서 금액을 공제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금액을 무조건 적어야 된다. 크게는 법과 시행령이 있는데 그 시행령이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시행령이 훨씬 더 잘 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제도를 우리 사장님들이 알 때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왜 이 제도가 이 시점에 2021년 11월 19일이라는 시점에 법률로서 강제가 되느냐. 그 배경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시는 분은 굳이 내용을 미시적인 걸 모르시더라도 충분히 사업장에 대비가 됩니다. 궁금한데요? 네. 그리고 그 배경에는 크게는 거시적인 배경과 미시적인 배경을 나눠서 살펴보면 좀 더 확실하게 그 제도의 시행의 행간의 의미를 아실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주 52시간제입니다. 결국에 임금 명세서를 왜 근로자들한테 교부하게 되는 것을 법적으로 푸시를 하냐면, 주 52시간제가 언제 5인 이상 사업장에 확실하게 정착이 됐냐면 올해 7월 1일이었습니다. 올해 7월 1일부터는 김밥천국 사장님도 5인 이상 사장님이시면 무조건 연장 근로를 12시간 시키면 처벌받는다는 거죠. 유예 제도가 다 끝났습니다. 자, 근데 잘 아시겠지만 이 52시간은 제3자는 몇 시간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죠. 그 사장님과 근로자만 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 근로자들의 어떻게 보면은 자발적인 제보면 제보, 법 준수에 대해 어떻게 보면 가이드라인, 이 근로자를 통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제도의 거시적인 배경의 첫 번째. 그래서 주 52시간 위반 여부에 대한 크로스 체크 수단. 이 수단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근로자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는 순수한 저 강선일 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 제도를 분석한 저 개인적인 견해임을 먼저 확실하게 밝혀주면서 예리한 분석이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아마도 다른 분들하고 이야기하실 때 조금 더 말씀을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알 권리입니다. 알 권리. 요즘엔 인권이 신장되고 특히 근로자들이죠. 예전에는 사용자가 이런 모든 인사 노무에 대한 정보를 독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타치를 안 받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근로기준법이 실제로 시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매끄럽지 않은 부분들이 많았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요즘에는 이제 근로자들한테 알려줘라. 여기 1탄이 뭐냐면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1탄이 근로계약서의 법정 교부 의무였어요. 네. 근데 이제 근로계약서 교부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1년에 보통 한 번 적어요. 입사할 때라든지 월급이 바뀔 때. 맞습니다. 1년을 가면 솔직히 근로계약서를 그때마다 근무시간이 조금 바뀔 때 적는 사업장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맞습니다. 네. 근데 이 내용을 누구보다도 당국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2탄이 나온 거죠. 2탄. 잘 알려라.
너가 어떻게 급여를 계산하고 언제 급여가 지급되고 어떤 수당이고 그게 이번에 들어온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제 표현은 훨씬 더 빡세졌습니다. 훨씬 더 우리 대표님께서 사업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빡세졌다는 게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의 거시적 배경이었다면 자, 지금부터 미시적 배경을 좀 보겠습니다. 자, 미시적 배경은 어디에 포인트를 맞추냐면 이 노동청에 근무하는 근로감독관님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일선에서 사업주가 임금체불이 됐다는 것을 법을 심판하시는 특별사법경찰관이고 말씀드리나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보면 민중이 지팡이 역할을 하시는데 이분의 포인트를 맞추는 게 이번 미시적 배경입니다. 자, 크게 두 가지죠. 사전 예방 그리고 두 번째는 사후 해결. 자, 사전 예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감독관은 사건이 한 달에 본인이 털어버려야 될 사건이 30건이 넘습니다. 아, 그래요? 하루에 한 건 털어야 됩니다. 당연히 턴다는 표현도 아,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 좀 리얼하게 굉장히 좋은데요. 하루에 한 건을 종결을 지어야 됩니다. 종결을 검사한테 넘겨야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쁜 아들, 딸을 보러 갈 시간이 없습니다. 주말에도 나와야 됩니다. 그만두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사건 진행 자체가 잘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노동부 전체적 세종시에 있는 고위공무원들의 고민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쭉 있기 때문에 사업장 자체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횟수 자체를 줄이려는 노력을 의도적으로 정부에서 하게끔 하는 게 필요하고 그게 머리를 기울인 게 방금 저희들이 지금 쭉 말씀드린 게 요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사업주가 매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 지급일이죠. 이 OT 수당에 대한 계산식을 지급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 사업장 내에서 노사 간 자체 해결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죠.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급여를 받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런 금액을 어떻게 계산해서 지급받는지를 자기 생각하고 다르다면 근로자 사업주한테 따질 수도 있는 노릇이고 그럼 사업주도 아니야 이런 거에서 이렇게 계산됐어 서로 간에 주고받는 대화상에서 해결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자동적으로 상당 부분 없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전에 조율될 수 있다는 게 이 제도의 시행 취지였다면 두 번째는 사후 해결책입니다. 어떻게든 또 발생을 했어요. 어떻게든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기 해결하는 게 당국에서는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포인트인데 그러면 요걸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동청 감독관의 영원한 숙제. 숙제입니다, 숙제. 숙제는 뭐냐? 체불금품의 확정입니다, 확정. 체불금품액의 확정. A라는 근로자가 진정을 했어요. 사업주를 상대로. 그럼 결론은 뭡니까? 돈 받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결론은 체불금품액을 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공무원 입장에서는 체불금품액을 근로자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라고 추정하는데 법 전문가인 감독관이 볼 때는 이게 500만 원인지 800만 원인지 그거를 확정을 해줘야 됩니다. 확정. 그리고 확정을 한 이후에 사업주한테 지급 명령을 내린다. 그리고 이 지급 명령을 사업주가 이행하면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고 사업주가 이행을 하지 않으면 검찰에 넘겨서 형사사건화되는 게 이 진정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인데 요 확정하는 게 보통 엄청난 양측 간에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공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확정하는데 이 사업주가 매월 자진해서 매월 자기가 계산해서 지급된 명세서가 있다면 사후에 오는 데서도 옥신각신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가 확정적으로 시행되고 났을 때는 이 확정하는 게 훨씬 수월해져서 하루에 한 건을 처리해야 되는 이 감독관 입장에서는 훨씬 일을 수월해지고 그러면은 전국적인 노동청 사건을 처리하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것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의 시행 배경 두 번째였습니다. 근데 이게 임금명세서 지급이 저는 되게 단순한 줄 알았더니 간단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이게 행간의 의미고, 그래서 이 제도가 시행 제대로만 안착이 된다면 아마 우리 대한민국의 각 지방 노동행정청 노동부에서 이루어지는 임금체불 사건이 상당히 또 다른 전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자,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간단하게 개념을 잡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임금명세서 우리 사장님들이 외부에서 활동하실 때는 이거에 대해서 법조문을 외우고 이러지는 못하세요. 당연하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는 머릿속에 추상적으로라도 기억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간단하게 요약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요약하는 시간입니다. 자, 크게는 5가지입니다. 주체, 객체, 시점, 대상, 방법.
네네. 자, 그래서 이렇게 임금명세서 누가 줘야 되느냐? 사용자가 됩니다. 사용자. 임금명세 누가 받습니까? 근로자가 받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프리랜서가 나오면 프리랜서. 그렇군요. 프리랜서 같은 네. 경우에는. 네. 과연 프리랜서한테 주는 게 뭐죠? 수수료죠. 네. 이분들은 임금이라고 표현 안 합니다. 이분들은. 네. 이분들은 수수료죠. 수수료 줄 때도 이런 명세서를 교부를 해야 되고 하지 않았을 때 처벌받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결론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 근로자라는 개념은 신문에 쓰는 용어가 아니고 근로기준법상 용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보통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그렇죠. 네네.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하면 임금 지급을 대가로 근로를 제공합니다. 이 네, 근로는 네, 네. 지휘 감독을 받는 거죠. 네. 지휘 감독. 네. 이 지휘 감독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휴가를 쓸 때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고 허가를 받고 이런 등등의 어떻게 보면은 사용자한테 일일이 검토를 받고 뭔가를 해야 되는. 네. 근데 이쪽은 아니죠. 네. 뭐 프리랜서 개념 자체가 아니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사후에 이런 것들도 많이 문제가 될 거예요. 네. 과연 이 사람이 근로자냐 아니냐. 네. 그다음에 언제 지급을 해야 되냐면 임금을 지급할 때입니다. 임금을 지급할 때 네. 이 임금 명세서 교부를 해야 되지 그 전에 교부할 의무는 없다는 네. 거고. 자, 대상 같은 경우에는 계속 나오는 거지만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공제 항목 이런 등등의 아까 몇 가지였죠? 우리 시행령의 상에서 6가지였습니다. 네. 나중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서 집중적으로 알아보고 그럼 절차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근로계약서 교부는 전자문서로 해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카톡으로 보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저도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역시 우리 소장님 대단하십니다. 안 됩니다. 카톡. 네. 자, 두 번째, 이메일 어떨까요? 이메일. 됩니다. 네. 근로계약서하고 하나 더, 이 쌍둥이가 누구냐면 형제가 해고통보소입니다. 네. 네. 예. 얘들은 쌍둥이라서 같이 묶음으로 처벌되는데 얘네들한테는 전자문서로 하면 법적으로 처벌받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서면이어야만 됩니다. 종이여야만 됩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요 임금명세서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전자문서까지 포함된다. 요게 어떻게 보면 앞에 거는 잘 기억 안 나시더라도 일단 요거만 정확하게 알으셔도 한 50점은 먹고 들어가신다는 거 그렇게 네.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자 지금부터 뭐냐면 적용 범위가 나옵니다. 적용 범위. 네네. 자 적용 범위는 이거는 법학을 전공하는 사람들한테는 기본적으로 먼저 알고 들어가야 되는 카테고리 중에 하나예요. 네. 지금 제가 적용 범위에 나오는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보통 다른 데 설명하다 보면 중간에 근데 이건 어떻습니까? 라고 보통 사장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세요. 네. 근데 이렇게 질문을 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은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의 하나가 적용 범위라는 거고 임금 명세서 이 교부 의무를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정리해 본다는 게 요겁니다. 자, 보세요. 네. 첫 번째는 시간적 적용 범위예요. 두 번째는 사람별로 적용 범위예요. 자, 그 다음에 물적 적용 범위, 대상이라든지 어떤 뭐 항목이라든지 이런 거예요. 요 세 가지를 체크만 잘 하시면 이제 어떻게 보면 빠뜨리는 게 없는 거죠. 네.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사장님 궁금하세요. 내 같은 경우도 적용될까? 이런 상황에는 어떨까? 이런 등등이 많은데 그게 다 해결된다. 자, 하나하나 제 말이 맞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적 적용 범위입니다. 언제부터 이 제도가 적용되죠? 2019년 11월 19일 이후 도래하는 급여 지급일부터 적용됩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셔야죠. 맞죠? 이번 달부터죠? 그렇죠. 예. 그럼 이런 게 있겠죠? 어떤 분은 예를 들어서 2월 5일자인 분도 계시고 네. 맞죠? 2월 10일자인 분도 계시죠? 네. 예.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분들은 바로 적용이 되는 거죠. 11월 25일자 지급, 12월 5일자, 12월 10일자 다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적용된다는 게 기본인데 이 제도 요 시간적 적용에서 제일 많은 질문이 뭐냐면 우리가 사장님들 기억을 떠올려 보면 주 52시간제라든지 예전에는 주 40시간제 이런 거 등등이 있을 때 보통은 유예 기간이라는 게 있었죠. 네네. 당장 처벌하기보다는 뭐 계도 기간 그런 등등을 거쳤는데 요 제도는 그게 없습니다. 당장 시행입니다. 네, 그래서 요게 질문이 많았던 점인데 뭐 애들이 없이 그냥 적용된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사람으로 좁히겠습니다. 항목을 이제 사람으로 좁혀서 우리가 보면 고용 형태라는 거는 엄청나게 많죠. 뭐 네. 정규직, 계약직, 네. 일용직, 네. 단시간 근로자 엄청 많습니다. 네. 불문입니다. 네. 싹 다 적용된다는 거. 그다음에 성별, 남녀, 연령, 청소년, 성년, 고령자,
불문이죠. 국적, 대한민국, 뭐 조선족, 뭐 여러 가지 국적이 있습니다. 불법 체류 외국인 어떻습니까? 불문입니다. 네, 포함되어 있는. 다 포함입니다. 다 포함입니다. 유일하게 사람으로 했을 때 아웃이 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프리랜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이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를 체킹하기 전에 우리 사업장에서 100% 성과급, 실적급으로 지원받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100%가 아니라면 네. 30%에서 50% 정도의 영업 수당을 받으면서 출퇴근은 자유롭게 하면서 그리고 근무 장소도 반드시 사무실이 아니고 외부 장소에서 근무 시간 여부 결정도 본인이 스스로 하도록 하는 어떻게 보면 일반 근로자하고 상당히 많은 근무 형태의 차이점을 보이는 그 근로자들이 과연 이 프리랜서 개념에 동그라미가 될지 X가 될지 세모가 될지에 대한 판단부터 먼저 하시는 게 이 제도의 100% 법적 리스크를 낮추는 방법이라는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생각을 했는데요. 사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향후에 근로자성 관련 진정 시 이 말은 뭐냐면 퇴직금 소송이에요. 퇴직금 진정. 대표님이 영업사원이라고 생각해서 퇴직금을 지급을 안 해요. 2년, 3년을 근무하더라도. 그러면 당연히 근로자 입장에서는 나도 근로자입니다. 일반 근로자하고 다르지만 나도 기본적인 밑바닥 베이스는 근로자로 지휘감독을 받았습니다. 라고 주장해서 노동청에 퇴직금을 지급하러 진정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문이 고발증이 급증한다. 무슨 말이냐? 판단을 하고 나서 당신이 근로자라는 판단을 노동부에서 받으면 벌써 이 두 분은 어떤 강을 건넜죠. 감정의 강을 건넜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어떻게든 페널티를 주고 싶은 게 근로자의 습성입니다. 너무 제가 근로자의 습성이라 좀 그런가요? 왜냐하면 이 근로자는 벌써 이 대표님을 좋아하는 감정은 1도 없어졌어요. 1도 없어요. 감정의 강을 건너. 네. 그래서 그 근로자 대표님한테 임금 명세서 교부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고발할 가능성이 많고 현재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근로계약서 고발건이 진행되고 있어요. 프리랜서였는데 나중에 인정받았어요. 대표님 가는 마당에 머리에 근로계약서 고발입니다. 처벌해주세요. 그러면 보통 얼마 나오죠? 이게 100에서 150 정도 나오거든요. 네. 이거에 또 2차전이 여기서 발생됩니다. 저희 예상은. 자, 그리고 또 하나가 1차 산업 종사자, 감당 근로자, 관리 감독자. 요거 많이 들어보셨어요? 이거 좀 생소할 겁니다. 생소한데요. 네. 네. 근로기준법 63조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근무 시간이라든가 휴게 시간 이런 항목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예외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건 어떻게 보면 특수 직군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 아파트 가보면은 경비원들 계시죠. 경비. 네. 그 경비원들이 요 감시 단속적 근로자거든요. 관리 감독자는 뭐냐면 대표님이 없을 때 최고가 되는 분들입니다. 공장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공장장. 지방에 아산 공장. 그 공장에 가보면 공장장님이 계시는데 그 공장장님이 관리 감독자예요. 1차 산업은 뭡니까? 농사 짓고, 어업하고, 광산에서 채굴하고, 요런 분들. 요 분들은 특수하기 때문에 연장 야간 휴일 수당은 가산이 안 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야간 수당은 가산됩니다. 여튼 일반 분들하고 다르다. 체크하셔야 됩니다. 네. 본인 대표님께서 고용하신 직원이 요런 직군이라면. 자, 그 다음에 물적 적용 범위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이 넘느냐, 5인 미만이냐. 이거는 5인 이상이냐, 5인 미만은 노동법을 이야기할 때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항상 중요합니다. 왜? 여기서 다 파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번에도 같이 맞물려 들어갑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이 가산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기억을 조금 떠올려 보면 아까 제가 63조라는 부분 말씀드렸죠. 근로기준법의 예외사항. 63조에서는 야간은 들어갑니다. 네. 근데 여기서는 다 빠집니다. 싹 다 빠집니다. 그 다음에 퇴직금도 명세서를 교부해야 되느냐? 이 부분도 궁금을 많이 하세요. 아니죠. 퇴직금은 임금과 다르기 때문에.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군요. 상품권 어떨까요? 상품권의 현금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되는 거죠. 각 지방 공장별로 지급하는 금품. 그러니까 본사가 있고 지방이 있는데 공장이 있는데 여기만 하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도 포함이 된다.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일단 적용 범위까지 해서 일단 일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임금명세서에 대한 교부 의무화 제도에 대한 도입 배경, 적용 범위, 그리고 법조문까지 다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어떤 적용 범위나 이런 부분, 세부 부분까지 대표님들께서 체크하셔야 될 부분들을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노무사님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